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경계심 그리고 공포심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금융당국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삼영 주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됐습니다. 예상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로 0.8%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4.2% 증가했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연율로 한 3.6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4.2가 나와서 이게 이제 보면 2008년 이후 뭐 거의 13년 만에 최고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이 소비자 물가를 통화당국에서 관리하지 않거든요. 네네. 통화당국이 관리하는 거는 그 중에서 변동성이 큰 음식료하고 에너지를 뺀 것을 우리가 코어 물가라고 하는데 그 코어 물가는 전년 동비로 3% 증가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 한마디로 연준 부의장 클라리다의 언급대로 그냥 원 데이터 포인트일 뿐이다. 좀 더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게 연준의 반응이었어요. 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예. 그 지난 이 안에 들어가서 어디서 가격이 올랐느냐 좀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오르긴 했지만은 네. 12개월 차원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랐던 품목들이 거의 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뭐 석유나 뭐 그런 가스 같은 부분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4월에는 약간 떨어졌어요. 예. 그다음에 이번 4월만 보면은 가장 많이 올라간 부분이 중고차예요. 네네. 중고차가 10% 정도 올랐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1년 전에 그 물가가 떨어졌다는 기저 효과까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4.2%에서 깜짝 놀라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냥 좀 그 추세를 생각한다면은 예. 저 4.2%가 상당히 많이 과장됐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 제가 오히려 조금 더 걱정되는 거는 예. 1월간 기준이죠. 예. 1월간 기준은 2월에는 0.4%, 3월에는 0.6%, 네. 4월에는 0.8%. 요게 올라가는 게 좀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4.2% 자체는 뭐 상당히 좀 12개월 전에 코로나 독감을 처음 타격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왜곡된 숫자라고 좀 저는 그러니까 뭔가 생각합니다. 기저 효과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일 수 예. 있다라는 거죠. 예.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 예측을 원래 했던 게 3.6이었잖아요. 예, 예. 3.6% 정도 이제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그거를 많이 뛰어넘었다고 그렇죠. 했는데 뛰어넘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뛰어넘을 그래요? 것 같았고요. 예, 예. 아니 그 옐런 장관이 그 몇 주 전에 한 얘기가 그냥 나온 발언이 아니라 의도적인 발언이라고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옐런 장관이 뭐 누굽니까? 그 경제 수장 하고 그렇죠. 있지만 뭐 의장까지 연준 예. 의장 했던 분이고 그 정도 시장에 대한 충격을 예상을 하고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게 예상보다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지금 4.2% 지금 2%를 넘는 이 케이스가 지금 2달째인데 네네. 이게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시적이다. 일시 한 뭐 금년 안에 예. 소화가 되고 어느 정도 다시 저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예. 정상적으로 회복을 할 가능성이 크다. 아.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맞아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이거는 오히려 비정상이다 해서 올라가는 건데 풀린 거 두 가지로 나눠보면 그 1조 9천억 달러 네. 지난 3월에 이제 승인된 거 있고 지금 의원의 그 국회에 계류 중인 그 4조 달러 또 하나가 있는데 장단기로 나눠보면 1조 9천억 달러는 단기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그 부양책이고 이제 4조 달러가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임기 안에 아니면 자기가 한 번 더 뭐 재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선을 한다는 가정하에 인프라하고 ESG 위주로 자기가 부양을 하겠다고 한 건데
6.9조 달러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언제 집행이 되고 언제 풀리냐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금년 안에 네.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펀드 매니저들이 우려하는 거는 올해 예. 확 풀려가지고 유동성 장세가 이렇게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나타났다가 내년 초, 금년 말부터 내년 초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혹시라도 주춤하고 꺼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그렇게 거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세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연준은 일단은 일시적이다라고 이렇게 좀 진화에 4월은 나섰습니다만. 일시적이에요. 예. 그 4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기본적인 그 연준 구성원들의 태도는 늘 강조했지만 이사회 쪽은 이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현 정부를 굉장히 눈치를 보는 스타일이 예. 클라리다를 포함해서 파월을 그다음에 이제 연방은행 총재들 중심으로 선출된 5명은 지금 시중금리가 너무 낮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지금 혼재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클라리다도 오늘 이거 일시적이라고 했고 파월도 계속해서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양 교수 지적한 대로 물가 상승률이요 보면요 작년 10월에 0.1, 네. 0.2, 0.3, 0.4, 0.6, 0.8 지금 계속해서 6개월 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4월은 4.2가 저는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보지만 이게 5월, 6월, 7월로 가면 가라앉을까? 예. 저는 가라앉지는 않을 거다. 3%는 확실히 돌파할 거다. 따라서 여름이 되면 연준이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2% 목표를 세웠는데 네네. 2%가 지금 깨졌거든요. 예. 깨질 걸 작년에 알았어요. 예. 그래서 스탠스를 자꾸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2% 넘어도 상당 기간 평균으로 보겠다라고 예. 했는데 이게 만약에 3, 4개월 계속 가면 네네. 연준은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시장에서는 아마 CNN이나 블룸버그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아니 왜 한 달에 1,200억 달러어치의 채권들을 사주냐. 예.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네. 이런 비난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름쯤 되면 물가 상승률이 3%를 확실하게 위협을 하면서 아주 언제 금리를 올릴 거냐라고 네. 하는 게 중요한 어떤 그런 관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예. 미국 증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이머징 마켓의 주식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리하면 예. 4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지난 6개월의 추세를 보면 확실히 3%는 무너질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 적잖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크게 저는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3% 넘어갈 거는 좀 당연하다고 보는데 예, 그 예.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통화량 증가도 있기 때문이지만은 그렇지만 저는 저 생산의 버틀네크가 훨씬 더 심할 거라고 지금 예. 생각되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일부 선진국은 뭐 집단 면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특히 그 코로나 독감 별로 영향받지 않는 그 상류층이 네. 지금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돈을 많이 일단은 넣고 있는데 그 돈을 빼가지고선 실수요를 시작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만 공급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네네네. 공급에 거기 따라가지 못할 거니까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이 보일 테지만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일종의 보복 수요죠. 그런데 예. 그런 보복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따라잡으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까지 그 연준이나 정치층이 배길 수가 있느냐? 네네. 왜냐하면 확실히 그런 버틀네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론상으로 본다면 그런 버틀네크가 있을 때는 통화 정책이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지만은 뭐 그 인플레이션이 일단 올라가는 거 보이는 뭐 주식 시장이나 뭐 야당들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그 압력이 굉장히 심할지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이 통화 정책 미국 통화 정책의 정치화 이게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3% 넘을 거는 자명하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좀 잠잠해지더라도 금리 인상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잠잠해질 내몰릴 것이다. 때까지는 못 기다리고 금리를 먼저 때린다는 먼저 거죠. 금리나 그렇지 않으면 테이퍼링. 아마 예, 테이퍼링이 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인상을 하려면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금리 인상 네네.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테이퍼링을 생각은 하고 지금도 예, 얘기가 계속 예, 나오고 예. 있고, 근데 파월 의장이 한 얘기는 2023년까지는 건드리지 않겠다. 금리는 그랬었죠, 예. 지금 그 기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네네. 있는데 지금 시장은 뭐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흔들거리고 있으니까 테이퍼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현실화되는 게 금년 말 뭐 내년 초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래 2022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이 내년 뭐 하반기 정도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앞당겨질 가능성이 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한 가지 예. 그 원자재 가격도 좀 아. 저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유가, 원자재 다 올라가니까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커질 수밖에 없고 이제 이게 지속적이냐 여부도 중요한 거잖아요. 원자재 가격을 이렇게 볼 때 예. 지금 상당히 투기 수요가 거기에 가미돼 있는 것 같고요. 아, 시중에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요. 네, 예. 진짜로 지금 경제가 확 살아나가지고 시장에서 원자재 수요가 이만큼 늘어나가지고 뭐 10% 20% 뛴 게 아니라 특히 철광석 같은 거 보면은요, 네. 철광석이 지금 뭐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 톤당 200불 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상 유례가 없이 처음으로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 투기 세력 플러스 철광석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는 중국과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는 호주 사이에 뭐 정치학, 뭐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고 쿼드 문제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요소 말고 다른 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올리고 있는데 네. 이 상승만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인플레이션하고 또 연결을 짓고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뭐 이런 미국 정부의 이런 변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예. 이 자기네들이 뱉은 얘기들을 예. 지키려고 어느 정도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원자재 가격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진짜 기저 효과가 굉장히 뚜렷한 상품이었어요. 예. 기저 효과가 굉장히 심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많이 뛰지만 1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콩이든 뭐 포함해서.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기저 효과의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관점은 그 지난번에 옐런이 나와서 한번 이야기했다가 주워 담느라고 혼났던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오버히팅을 예, 조금 주식 시장에 시키기 오버히팅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혼돈을 하면 안 되는 게 제넷 옐런도 그렇고 많은 연준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주식이 과열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러면 그 주식을 어떻게 그러면 캄다운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건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인플레 수치가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면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예. 빠졌잖아요. 저는 연준이 지금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원인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FOMC 멤버 11명 중에 5명이 네. 시중에 그 연방 총재 은행 출신이다. 이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오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게 한 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든 정부가 겁도 없이 지금 그죠?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다, 아메리칸 패밀리 재정 플랜이다, 정책. 아메리칸 잡 플랜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재정 정책을 쓰겠다고 나오니까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야 앞으로 채권 엄청나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가격 떨어질 거 아니야? 예. 그럼 미리 팔자. 예. 이게 지금 국제 시장의 그 금리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가격을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뜨리거든요. 올라가고, 예. 그런데다가 인플레가 덮쳐져 버리니까 어제도 보면 10년 만기물 같은 경우에는 한 6베이스 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제했듯이 물가는 꾸준히 올라갈 거다. 네. 뭐 그게 통화든 뭐 기저 효과든 부정할 수 없이 물가는 올라갈 것이고
연준은 안 올리고 싶지만 예. 시장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국채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 뭡니까? 명목 금리를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의 변동을 감안해서 주는 물가 국채가 연동. 있어요. 예. 예, 물가 변동 그 있잖아요. 따라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코어 물가가 올라가면 국채에 대한 수익률을 물가에 연동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우리 국민들도 조만간 미국이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체제로 갈 거다. 타이밍이 언제냐고요? 예. 저는 파월 의장이 내년 1월에 임기가 끝나니까 그 전후해서 예, 전 조치가 나올 거다. 시중금리 올라가는 것을 연준이 그냥 묵살할 수 없을 만큼 네네네. 시장이 가파라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 금리 자체가 먼저 좀 움직이다 보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안 따라갈 수 없지.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이거 괴리가 올릴 수밖에.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래요. 뭐 지금 두 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연준이 올리고 싶지 않더라도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말씀을 주시죠. 금년은 버티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하도 그 연준이 아주 세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어떤 조절이 있을 거라면 아마 테이퍼링을 통해서 테이퍼링. 할 것 같고 테이퍼링도 그 충분한 시간을 두고선 시작하겠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자산매입 했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진짜 좀 어떤 그 발표가 좀 조기에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은 예. 그 금리는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금년에 올리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올리면은 그 연준의 그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데 대한 그런 그 신뢰성 타격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네네. 그럼 테이퍼링 신호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시는 테이퍼링 거예요? 신호는 빠르면은 2분기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분기면은 그런데 지금 아마 3분기가 될 것 같아요. 3분기면 7, 8, 9 정도.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저하고 보세요? 예. 뭐 기준은 비슷한데요. 예, 예. 시차가 좀 있어요. 맞아요. 지금 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저는 테이퍼링 얘기가 금년 말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금년 말이요. 예.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내년에는 나올 것이다. 예, 지금 뭐 기존은 아니 지금은 비정상이죠. 이런 뭐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미국만도 아니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조만간 올라갈 텐데 언제냐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한 버틸 때까지는 버틸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뱉은 얘기도 있고 약속한 것 뭐 한두 번 약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 효과가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주는 효과 아직 팬데믹이 뭐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것을 고려할 때 한 6개월 네. 테이퍼링 얘기가 이제 본격화되기까지는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서부터 다음 한 3개월 내지 6개월은 모든 우리가 특히 12개월 통계를 본다면 모든 숫자가 좀 더 왜곡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 기저 효과가 상당히 컸고 그다음에 또 금년에 이런 그 버블 효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월 대비를 더 유의미하게 예.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기준을 2019년 통계로 보고 있어요. 2019년이요. 예, 아마 우리가 2019년으로 돌아갈 거다. 물론 네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규모 재정 정책을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은 우리가 정상화된다는 거는 2019년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여기에 지난 12개월 통계를 본다면은 작년 3월서부터 한 6월은 너무 떨어졌고 금년은 또 너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잘못된 인상을 네. 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건 세 분 교수님께서는 연내 테이퍼링이 나올 거고 또 금리 인상 얘기까지도 신호가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의 시차는 존재하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이 미국의 고용 상황을 놓고 보면은 약간 조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저도 모르겠는 게 이게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한참 안 나왔어요. 맞아요.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가 26만 6천 건. 이게 시장의 예측치가 뭐 많이 나온 데는 100만 건까지도 나왔는데 이러면은 이 고용 상황이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발표 며칠 전에 발표했죠. 발표 예. 당일날 주식시장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예, 오히려 고용 사정이 안 좋잖아. 그러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면서 예. 주식시장이 그냥 넘어간 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장에서 그날 반응은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는 테이퍼링을 안 할 거니까 증시에 크게 나쁠 것은 없다 하는 한쪽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거 일하고 싶은데도 네.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데도 뭐라 그럴까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잡이 안 만들어진 거지 예. 그 경제가 나빠서 일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고용에 보틀렉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예. 실제로는 이게 이거보다 훨씬 더 고용 사정이 나았다라고 하는 게 그날 그 시장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예. 전 그렇다 하더라도 3월 달에 77만 명이었었거든요. 네. 고용이. 근데 이게 뭐 20몇만 대로 줄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다음 달 통계를 보면 네. 그림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아, 예, 예.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 2,1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올 2월까지 1,200만 개가 다시 이제 창출이 됐고 지금 한 네. 800만 개가 더 창출이 되면 그 수준으로 회복을 한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테이퍼링 뭐 시기 같을 때 조금 시차가 있다 한 6개월 그 얘기가 저는 고용을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 예.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게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 해가지고 물가하고 고용 뭐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평균으로 잡아서 2%, 4% 완전 고용으로 가겠다 했는데 제 의견은 고용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상당히 보시는 거네요.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뭐 인더스트리 자체가 좀 변화한 것도 있어요. 예, 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화한 것도 있고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지금 예. 현재는 조금 더 있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자 하는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26만 개의 일자리가 4월에 창출이 됐다고 했는데 26만 개도 저는 지금 좀 많이 잡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다 뭐 여행이라든 숙박, 서비스 업종에서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고용 회복은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리고 팬데믹 이전의 100% 수준으로는 가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하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금리 얘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 연말쯤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 일자리가 코로나 전에 비교해서는 한 800만 자리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아직도 한 800만 일자리가 떨어져 있다. 그리고 지금 막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통계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실업보험 그 지급이 너무 좋아서 일하지 네. 않는 게 아니냐. 그리고 어떤 지역은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통 실업 그 보험에 $300씩 주당 더 주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최저임금 받는 그 노동자들은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네. 지금 막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그 평균 그 임금이 낮은 그 숙박업이나 식당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숫자가 늘었고 네. 오히려 그 숫자가 안 는 데가 프로페셔널 서비스 전문가 서비스에서 오히려 그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요거는 진짜 그냥 어떠한 그 버틀네크 때문에 있다 그런 해석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네. 뭐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등교가 정상을 회복을 못했거든요. 예. 학교가 지금 쉬는 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애가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 돌봐야 된다. 집에서 돌봐야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 때문에 사람을 못 구하기도 하고 애 때문에 직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게 당일 나온 설명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는 아까 맞아요.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돈 주고 정부에서 돈 주니까 이걸 왜 해? 안 하지 거기다 하는 게 집에서 하나 해봐야 있고 되고. 그다음에 학교가 아직도 예. 닫혀 있어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고용 시장이 언제쯤 회복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참 걸리겠죠. 고용은 저는 내년 중반 넘어가야 지금 현재 모자라는 800만 정도가 메꿔질 것 같고 그래서 이슈는 예. 고용만 정상화되는 것만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한다고 하면 계속 저금리로 내년까지 갈걸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 테일러 공식이라고 예. 연준이 그 통화 정책을 하는 공식의 둘 쪽이 하나는 고용이고 하나는 인플레인데 네. 인플레가 저렇게 치솟으면 그죠? 예. 고용 시장이 회복이 안 되더라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 임금 더 달라고 막 아우성일 거 아니에요. 최근에 그럼 임금 인상률도 많이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건가요? 예. 이게 또 임금을 촉발을 하면서 인건비를 계속해서 올리면 고용은 더 안 좋아지면서 물가 상승은 계속 압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연준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냐? 50%도 못한다. 예. 물가든 고용이든. 예. 대통령이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냐? 대통령도 50%도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마치 잡을 수 있는 것 같이 고용을 마치 원상대로 완전 고용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이 지금 연준이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지만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저는 걷잡을 수 없는 70년대와 비슷한 인플레가 초래될 가능성이 커요. 70년대와 비슷한 인플레이션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인플레가 막 7%, 8%, 예. 10%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예. 우리가 정상이라고 보는 2%를 2배 이상 넘는 4%, 5%의 물가 상승 시대가 곧 오면서 그동안 거품이 많았던 그 주식 시장 이런 쪽에서 상당히 큰 조정이 저는 온다고 보는 게 지난 우리가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하는 네. 2008년 이후에 12년 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금리 시대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식시장의 호황이 있었잖아요. 요거 그대로 다 까먹는 10년이 저는 올 거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 촉발은 이제 과도한 유동성 남발에 따르는 아주 크로닉한 인플레이션, 아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장기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 거죠. 예, 고용 시장 회복까지는 기대하기 힘들고 그 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빨리 당겨질 것이다. 정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연준이 고용 시장을 버리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버린다기보다요. 예. 고려를 하다 보면은 예. 지금 뭐 물가 상승만 가지고 이렇게 단기간에 예. 이거 조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지금 신 교수님 지금 예. 말씀해 주셨는데 10년 동안 그 그레이트 리세션 이후에 예. 그 자산 가격 상승을 앞으로 10년 동안 또 비슷한 우리가 그 힘든 과정을 겪을 것이다 했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동감을 하는데요. 공감을 그래요? 하는데 예, 예. 10년 안 걸려요. 그거 꺼지는데 한 1, 2년 안에 올라갈 때는 10년이 걸렸어도 1, 2년 안에 이거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하는 모든 생각을 자산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거품이 1, 2년 안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모든 게 거예요? 빠지기는 아니죠. 조정을 받겠죠. 1, 조정을. 2년 안에 어느 예, 정도 예.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정상을 회복할 것이다. 예. 지금 이 자산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에는 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뭐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때문에 이미 돈이 너무 많이 풀려 그렇죠. 있죠. 예. 예, 그렇죠. 이게 또 자산 시장 뭐 거품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은 뭐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금융 자산뿐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다 이 거품이 끼어져 있고 일로 부동산. 전파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예. 있는데 뭐 올해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교수님 말씀대로 10년 뭐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예. 예. 글쎄요. 저는 일단은 정상화가 된다면은 상당히 빨리 빠질 거로 생각하거든요. 뭐 자산 시장, 주식 시장, 채권 시장 뭐 거기에 쌓인 그 거품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냥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오히려 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는 정상을 한 2019년 수준 거기다가 좀 트렌드 조금 네네. 더한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상태는 훨씬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그 정부에서 그 금리를 좀 올린다, 정상화된다. 오히려 뭐 2008년서부터 그런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은 경제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예.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경기가 회복된다면은 그때서부터 조절이 시작되지 않을까. 예. 그게 좀 염려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주식시장, 자산시장하고 실물경제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실물경제가 잘 되면은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실물경제가 안 된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과열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거품이 빨리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거기에 따라 여파가 또 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산시장 거품이 빨리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워낙 시중에 저금리다 보니까 이 지금 지금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약간 불안하시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누가 마찬가지고. 불안하냐는 거죠. 누가 불안하냐? 예. 두 사람이죠. 하나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예. 이분들은 비교적 쉽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팔면 되거든요. 예. 근데 또 다른 사람 누구냐? 금리가 낮다고 겁도 없이 이자를 물고 저금리로 물고 돈을 엄청나게 빌렸던 개인 네. 또는 부실한 금융기관들. 예. 싼 돈으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겁도 없이 그냥 뭐 헤지펀드든 이런 회사들이 뭐 지난번에 그 아키고도 그 중에 하나지만 아크 인베스트먼트. 네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잡초들이 조금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한 그러니까 증시를 과열시켰던 그 근원들이 대부분 그런 어떤 과도한 유동성을 빌려서 과도하게 주식 네네. 투자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수풀에 너무 잡초들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영양을 다 이렇게 뺏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건전한 나무들이 이 영양이 뺏겨서 제대로 성장을 못한단 말이죠. 네. 저는 그래서 한번 대홍수가 이렇게 쓸고 나가면 또 이렇게 풍작이 오듯이 한번 큰 위기가 와서 그렇게 빌려서 과도하게 주식에 베팅을 했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네네. 이제 그거를 저뿐만이 아니고 제넷 옐런도 걱정하고 모든 연준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지금 화면에도 보니까 네. 가계대출 증가 폭이 엄청나요, 이게.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게 다 누구냐 하면요. 정치권이에요. 그러니까 FOMC가 저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정치권이 저렇게 만들었어요. 예. 따라서 지금 이런 정치권에서 저금리 해가지고 표를 얻어놓고 예.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 뒷감당을 이제 연준이 하는데 연준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금리를 올리고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 하니까 또 정치권에서 못하게 말리니까 지금 연준이나 한국은행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예. 만약에 앨런 그린스팬이라고 예를 들면 보커라고 하면 예. 밀어붙였을 거예요. 근데 금리 파월이나 인상. 예. 파월이나 벤 버냉키는 못했고요. 제넷 옐런이 그걸 깨닫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다가 트럼프 칼 맞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저는 제넷 옐런이 재무부 장관을 하는 한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외로 강단 있는 그런 조치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엊그저께 그걸 운을 띄었다가 예. 이제 융단 폭격을 맞았는데 예. 지금쯤 커튼 쳐놔놓고 옐런이 아마 씩씩거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우리 중앙은행도 사실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 미국이 금리 올렸다고 미국이 금리를 낮췄을 때는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될 가능성이 크지만은 예. 미국이 금리 올렸을 때 우리가 굳이 뭐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금리 차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아마 요걸 빌미로 금리를 올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을 우리나라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저금리에 지금 보면은 어떤 이득은 별로 없고 손실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금리를 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저금리라고 해서 투자 많이 한다는 뭐 그런 그 기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계 부채만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그 소비가 별로 없는 이유가 특히 지난번에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그 이자 소득 가지고 그 네.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비를 줄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좀 그 금리를 올리는 게 이런 부작용을 좀 그 줄이고 그 가계 부채 증가도 좀 둔화시키고 좀 그렇지 예.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덩달아서 금리를 네. 좀 올리는 게 근데 제가 좋지 오기 않을까 전에 생각합니다. 기록을 봤거든요. 예, 예.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네. 한국은 항상 6개월에서 9개월 늦게 올렸어요. 시차를 두고. 예, 예. 아까 올릴 때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압력을 예. 많이 받아서 못 올리고요. 내릴 때는 얼씨구나 같이 내려갔어요. 예. 올릴 때는 미국보다 늦게 올리고요. 내릴 때는 같이 내렸던 게 한국은행의 지난 30년 동안의 기본적인 그 행동 양식이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에서는 뭐 연내 금리 인상 신호가 있다라고 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네. 올릴 거라는 거죠. 왜냐면 미국이 금리 올려도 금년 말이나 내년 돼야 올릴 텐데 지금 한국은행이 뭐 이주열 총재나 뭐 그 어떤 사람도 올립시다 해갖고 그래서 가계 대출을 좀 줄여서 지금 가계 재정 건전성을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그죠. 저 말고는 별로 없죠. 그런데 예. 지금 그 금리가 올려도 그렇게 그 계속적으로 지금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금리 올리면은 뭐 2% 올리면은 뭐 2,900조 그 부담 올라간다 뭐 그런 식으로 네네네.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가계 부채가 오르면서 이제 그렇게 부담이 커질 거다 그렇게 해서 예. 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그 한국은행 보고서 같은 데를 본다면은 그러면 지금 특히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뭐 DSR이나 뭐 LTV나 그런 거 올린 다음에는 대부분 지금 그 돈을 빌리신 분들은 다 그 4분이 5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고소득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이자를 더 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어차피 지금 복지 정책을 많이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복지 정책으로 다루면 됩니다. 그 아까 이야기한 1% 금리 대출 금리 올라가면요. 빌린 사람의 이자 부담이 네. 한 12조쯤 늘어요. 12조 부담이 예. 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우리나라 가계가 가지고 있는 예금을 다 더해 보니까 예금이 한 2천조 가까이 돼요. 네네. 그럼 금리 1% 올리면 네. 예금 이자가 20조 느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리를 1% 올리면 예금 이자 20조 늘고 대출 금리 뭐 부담 12조 느니까 합쳐 보면 플러스 8조예요. 예.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고 싶어? 금리를 올려. 이미 지금 시중에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긴 시중 해요. 금리가 올라가고 올라갔죠. 있죠. 예, 예. 올라갔죠. 솔직히 기준금리하고 예. 일단 가계부채 쓰고 있는 분들의 뭐 체감되는 금리하고는 달라요. 별로 예.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가상금리가 있기 때문에 예.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고 지금 금리가 낮아가지고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라가도 뭐 2천조가 됐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금리가 돈이 싸가지고 뭐 부채를 많이 쓴 것보다는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빌릴 수밖에 없으니까 빌린 거지. 예. 내가 뭐 아무리 금리가 싸다고 해서 뭐 필요 없이 연끌을 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정책의 문제지. 예. 가계부채 증가니 뭐 기업부채 증가니 부채 증가는 기본적인 정책의 문제지. 네. 금리에 너무 뭐 화살을 돌릴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자면 이제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신호를 줄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해질 거다. 그러면은 그동안 버플이 껴 있던 자산 시장은 좀 조정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그렇죠. 제일 있는 먼저 거잖아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할 거고요. 예. 테이퍼링도 두 가지잖아요. 예. 국채하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채인데 부동산 관련채부터 먼저 줄일 거고 금리는 빠르면 내년 초쯤에 올릴 거고 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은 절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예. 내년에 대선도 예.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 오겠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결국은 이제 자금이 높은 금리로 나가겠죠. 나갈 거니까 그래서 먼저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그러면서 한국의 환율이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고 내년 초쯤 되면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한은에 또 이게 총재도 바뀔 테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미국 금리 올라가는 걸 봐서 금리를 올릴 거기 네네.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놓고 보면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의 증시가 얼마만큼 충격을 받을 것인가. 증시가. 네. 예.
요거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을 주로 위주로 얘기하고 네네. 있지만은 주식시장뿐만이 아니에요. 예. 거의 모든 자산시장, 그렇죠. 뭐 저 광물이든 뭐 그런 시장들 다 지금 거품이 껴 있기 원자재.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주식시장이 잘 안 되면 채권시장 들어가면 된다. 채권시장 잘 안 되면 뭐 비트코인 들어갈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다 거품 붙어 있어요. 원자재 뭐 최근에 그 대두 옥수수 예. 가격도 엄청 올라가고요. 예. 지금 다 거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신중하게 그냥 진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진짜 소수의 저 주식을 찾을 수 있으면 찾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아마 현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이 팽창적이기 때문에 예. 이게 언제 떨어질지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뭐 예. 지금 빼라 뭐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갈 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지금 뭐 워낙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모든 자산 시장 가격이 많이 올라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다 올라 있는 게 맞는데요. 근데 좀 옥석을 가릴 필요는 네네. 있겠죠. 소위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라고 주식시장에서 보면 사이클리컬 스탁이 있듯이 경기 민감 자산군이 있어요. 또 예. 전략가 상품들도 예. 그거를 좀 잘 따라가지고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위험 관리 차원에서라도 꼭 투자를 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처가 있다고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광범위하게 좀 자산군을 좀 확대하고 살펴보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어떻게 확대하면 되는 그건 건가요? 제가 지금 시간이 뭐 아직 한 아니 30분 조금 여유가 있어요. 대체 투자 쪽으로도요. 요새는 공모 형식으로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뭐 좀 더 분석이 필요하고 자세히 봐야 되지만은 예. 앞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회가 있는 것들이 네. 팬데믹 이후에 곽강받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하고 비교가 확연히 되는 실체가 있는 예. 앞으로 전망이 있고 뭐 내재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부를 조금 하면은 네. 뭐 지금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예. 시장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일수록 돋보이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예.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우리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질 많이 수 떨어질 것 같고 있다고요? 한국 주식 시장의 주가를 주도하는 세력은 둘이에요. 예. 하나는 외국인이고요. 하나는 기관이에요. 여태껏 개인이 아니고 이제 기관이에요. 개인은 최근에 신참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본력에서나 정본력에서나 정책력에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주도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네. 희한하게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산대요. 그 개인이 자기 돈 갖고 샀으면 난 걱정 안 해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돈을 빌려서 산단 예.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저는 되게 당황스럽고 그러거든요. 지금 오늘도 많이 빠졌고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어제는 개인들이 거의 3조 가까이 샀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걸 권하고 싶어요. 이렇게 위험할 때는 팔아라. 이 팔고, 떨어지는 큰날 받으면 안 된다. 팔고 예. 특히 돈을 빌려서 사신 분이면 얼마 그동안 깨졌든지 간에 파는 게 좋다. 예. 근데 어제 보니까 뭐 외국인이 파는데 막 엄청나게 개인들이 사셨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장을 이끌고 간 거는 사실은 기관이 조금 많이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오늘도 아마 기관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기관들이 상당히 어떤 그런 증시를 안정화시키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관들의 행동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있어서. 박스권 매매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박스권 매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관도. 예. 그래서 저는 외국인의 움직임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저는 그게 대세와 매우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그 역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못을 맞는 것이라고 봐서 혹시 빚을 많이 끌어서 주식을 하신 그럼 분이면 가상자산은 더 제가 떨어지겠네요. 이야기했잖아요. 가상자산은 투기 곱하기 투기 곱하기 투기 곱하기 투기다. 투기 사승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봐서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한두 번은 되게 뭐 스윗하죠. 달콤하죠. 예. 뭐 하루 사이에 뭐 몇백만 원이 올라가니까. 그러나 긴 항목에서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언제든지 그냥 모든 걸 실물 경제 기준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정상은 2019년으로 봅니다. 물론 코로나 독감 때문에 네. 몇 기업이 위치가 더 좋아진 기업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2019년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 그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그런 거는 2019년에다가 좀 뭐 인플레이션 네. 트렌드 정도 그럼 2천인데 종합주가지수. 한 그 정도로 돌아갈 거라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동 명예교수 그리고 양준석 교수, 정삼은 교수였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경제와드 이슈엔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